자, 이제 법인세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자, 21번 문제.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1번 보험업법이나 기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경우. 이 평가 손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네 가지죠, 네 가지. 그죠? 재고자산에서 하나, 주식에서 둘, 그리고 유형자산에서 하나. 그래서 사유가 중요하잖아요. 재고자산은 파손이나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시가가 그러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금액만큼 자산을 감액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면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죠. 그죠? 그다음에 주식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유법인과 발행법인이 누구냐는 걸 따지는 거죠. 보유법인은 일반 법인이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상장법인이고. 그랬을 때 그 주식 발행법인이 상장법인한테서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죠? 부도 발생, 부실증후 기업,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라고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가 떨어진 것만큼 하락된 금액만큼 주식가액을 감액하고 장부에 비용 처리하면 세법상 걔를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주식 보유법인은 일반 법인인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거죠.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인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 회사한테서 또 똑같이 부실증후 기업, 그렇죠? 부도 발생, 그 다음에 회생계 인가의 결정, 이 사유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금액만큼 감액 처리하고 비용 처리했을 때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 주죠. 그 다음에 또 창투사가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주식을 발행한 창업자한테서 또 부도 발생, 부실증후 기업, 회생계 인가의 결정이 발생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금액만큼 감액 처리하고 비용 처리했을 때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주식 보유법인과 발행법인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죠.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하락된 시가만큼 주식가액을 감액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면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유형자산은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유형자산의 시가가 하락했을 때 하락된 금액만큼 장부에서 감액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면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거기에서 주식 관련된 주식의 평가 손실은 단 시가가 1,000원 이하가 되면 시가를 1,000원으로 보고 감액 처리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1번의 내용을 보시면은 보험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증 얘는 평가 이익만을 인정하는 거죠. 평가 손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내용은 없습니다. 보험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는 평가 이익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가 손실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그렇죠? 맞죠? 또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그래서 시가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시가만큼 감액 처리하고 비용 처리했을 때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되죠. 재고자산, 파손이나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평가손실 인정이 되죠. 다섯 번째,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그 주식 발행법인이 부실증후 기업, 부도 발생, 회생계 인가의 결정으로 주식의 시가가 하락하게 되면 하락된 금액만큼 감액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면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보험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는 평가 이익만을 인정하는 거지 평가 손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아니다. 그렇죠? 22번 문제. 22번 문제는 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좀 나와 있는데 일단 하나씩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1번에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그죠?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세무 조정을 하면서 소득처분이 뜨는 거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영리 내국법인뿐만이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다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사회 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회출로 처분한다. 무조건 기타 사회출로 소득 처분하는 경우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사회 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죠. 그러면 기타 사회출로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3번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회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기타 사회출로 처분한다. 이 내용이 틀렸죠. 이거는
우리 객관식 수업할 때도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법인세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소득처분에 대한 참고사항에서 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제가 이거 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죠. 그죠? 설명 좀 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유보로 처분하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7기에 매출 누락 또는 가공 경비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증빙이 없는 거죠. 또는 현금 매출을 누락했거나 부당하게 사회유출된 금액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7기 중에 이때 부당하게 사회유출을 했어요. 즉 장부 비용 처리했는데 현금이 나갔어요. 100원, 100만 원 나가고요. 장부계를 비용 처리했는데 사실 증빙이 없는 그런 가공의 경비인 거죠. 사실은 이 100만 원 금고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인마이 포켓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증빙이 없는 그런 가공의 경비인 겁니다. 이렇게 7기에 처리를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7기에 증빙이 없는 비용을 이렇게 장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세법은 사회유출이 되는 거죠.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죠. 증빙이 없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유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무조정 하게 되면은 송금불산입 사회유출 100원에 대해서 소득처분은 증빙이 없는 지출이니까 귀속자가 누군지 알 수 없죠. 소득처분은 상여. 이렇게 해서 이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을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사회유출하고서 부당하게 사회유출, 증빙 없는 지출하고 난 다음에 이런 세무조정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7기에 이걸 하지 않은 겁니다. 얘를 하지 않고서 7기에 대한 법인세를 이렇게 3월 31일 날 7기에 대한 법인세를 소금불산입 상여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 3월 31일 날 신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소신고가 되겠죠. 과소신고가 된 겁니다. 그럼 사실은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회사 돈 끄집어내 가지고 대표가 인마이 포켓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을 했는데 이거 뭐 100만 원 이거 뭐 알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이때는 의기양양하게 탁 해가지고 인마이 포켓 탁 해가지고 그래서 내 맘대로 써야지 했는데 이런 일을 처음 한 거죠. 이런 일을 처음 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게 도둑질 처음에는 어려운 거잖아요. 잘못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알겠어라고 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 계속 불안하고 불안에 떨고 근데 안 되겠다 이거 수정 신고해야 되겠다. 자수해야 되겠다. 그죠? 자수를 하는 겁니다. 자, 8기에 와서 자수하는 거예요. 자, 8기에 와서 이때 과소시 7기에 대한 이 가공의 경비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과소신고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8기에 와서 수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 수정신고라고 하는 거는 이게 7기로 소급을 해서 이렇게 7기로 소급을 해가지고 그때 잘못한 거를 수정하는 겁니다. 8기에 와가지고 이때 세무조정하지 않고 신고한 거에 대한 내용을 수정신고를 한다는 거죠. 7기로 소급해서 수정신고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안 했던 거 현금백 나온 거 사실이죠? 세법은 그게 사회 유출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송금불산입 사회 유출에 대한 차이 100 증빙 없는 지출 그렇죠? 귀속자 불분명이니까 상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8기에 아직 완전히 자수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수하려면은 이때 7기에 잘못한 거 이렇게 세무조정하고 지금 이거 100만 원 회사 돈을 끄집어내 가지고 인마이포 했잖아요. 그걸 다시 회사에 반납해야죠. 즉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죠. 그때 그래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 자수죠. 회사에 반납, 즉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8기에 현금이 이렇게 100 들어오고요. 돈 나갔을 때 비용 처리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는 그걸 자비익 뭐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세법은 현금 들어온 거 사실이죠? 현금 들어온 거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세법은 이제 오른쪽에 뭐가 돼? 입금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세법 입장에서는 이때 세법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지만 수정신고를 했잖아요. 지금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세법 입장에서는 돈 나간 게 송금이 아니죠. 그죠? 돈 나갔을 때 세법상 송금이 아닌 게
환입이 되면 세법은 입금도 아닌 겁니다. 나갔을 때 송금이 아닌 거는 들어와도 입금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입금은 아니지만 순자산이 증가한 건 맞으니까 바로 그냥 자본을 증가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이게 입금불산입, 자본의 구성력의 차이 100 기타 이렇게 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원래 처음에 좀 어떻게 했다고요? 부당하게 사유출하고요. 이때 부당하게 사유출했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 뭐 현금 매출 누락 또는 증빙 없는 지출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대로 했다면 그때 당시에 7기에 세법에서는 돈 나간 것만큼 사유출로 해가지고 송금 불산입 상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신고를 해버린 거죠. 이 상태로. 그러니까 이 상태로 신고해버렸으니까 송금불산입 하지 않았으니까 7기에 대한 법인세가 과소신고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잘못을 처음 한 그런 대표자라서 잠을 못 자가지고 안 되겠다. 자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8기에 어떻게 했어요? 7기에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8기에 수정신고, 소급 7기로 소급해가지고 안 했던 거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7기에 소득이 다시 늘어나겠죠? 송금불산입 소급해가지고 하게 되면 7기에 소득이 다시 늘어나겠죠? 늘어난 금액만큼 세금 더 내고 그때 그만큼 과소신고 납부한 거에 대한 신고 불성실환세와 납부 불성실환세 내고 그죠? 그렇게 자수하고 그리고 이게 자수가 끝이 아니죠? 부당하게 지금 끄집어냈잖아요. 회사 돈 지금 인마이 포기한 거를 다시 회사에 반납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회수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회사 입장에서 그 돈을 회수했으니까 회계 처리하게 되면 현금 들어온 것만큼 수익으로 처리가 된 거고. 이해되시죠?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수정 신고했으니까 돈 나간 거에 대해서 사유출이 됐죠? 근데 현금이 나갔을 때 송금이 아닌 게 현금이 들어오면 걔는 입금이 아니다. 그러면 입금이 아닌데 순자산은 증가한 거니까 자본을 바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장부하고 세법하고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하게 되면은 입금불산입, 자본의 구성력 차이, 100 기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자수한 거잖아요. 얘가 자수했는데 자수해가지고 수정신고하면서 회사에 그 돈 100원 다시 100만 원을 반납했단 말이죠. 자수했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수했는데 전혀 혜택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자수했는데도 이렇게 해버리면 이때 뭐가 됩니까? 이게 원리 원칙대로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상여가 되잖아요. 이게 상여가 되는 거니까 상여가 돼버리면은 대표자 상여로 되는 거니까 대표자의 소득을 구성해가지고 소득세를 더 내게 돼 있어요. 만약 소득세율이 20%라면은 이거 상여로 되는 바람에 대표자의 소득이 100만큼 더 늘어나고요. 그 때문에 소득세율이 20%로 가져간다면 20원을 더 내는 거죠. 자수를 했는데도 전혀 혜택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수를 하려고 하는 유인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 이거 약간 내가 좀 봐줄게. 자, 어떻게 봐주는 거냐? 이렇게 봐주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봐주기로 한 거냐면은 돈을 뺐다가 다시 회사에서 그 돈을 반납한 거니까. 즉 법인 입장에서는 그 돈이 대표자한테 100만 원이 나갔다가 8기에 다시 그 돈이 회수가 된 거니까 이거를 세법상 돈 나갔을 때 사회출로 하지 않고요. 세법상 돈 나갔을 때 대표자한테 그 돈을 빌려줬다가 8기에 회수할 때 그 대여금을 회수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사회출이 아니라 이거를 대여금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무조정하게 되면 현금 똑같죠. 나간 거. 그 다음에 비용 처리했는데 얘는 대여금 되는 거니까 송금불산입, 대여금에 대한 차이 100 상여가 아니라 유보가 되는 거죠. 유보. 이렇게 유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회수했을 때도 세법상 현금 들어온 것만큼 자본이 아니라 이게 대여금의 회수가 되는 겁니다. 자본이 아니라 대여금 회수가 돼서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 법인세는 똑같죠. 그러니까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 법인세는 똑같은데 상여가 아니다 보니까 유보니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뭔가 자수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유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수정신고할 때 그게 유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객관식 수업 때도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딱 나왔죠. 지금. 자,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한 내 매출락이나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부당하게 사유출했고 세무조정을 때 안 했던 거예요. 부당하게 사유출하고
즉 현금하고 잔고에 비용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세무조정 안 하고 신고해버렸다는 거죠. 과소신고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과소신고가 된 거 아닙니까? 그 과소신고된 거를 8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7기로 소급해서 수정신고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법인이 그 돈을 다시 회수했다면, 즉 대표자가 그 돈을 법인한테 반납했다면, 그럼 완전히 자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뭘로 처리하겠다? 상여가 아니라 이거를 유보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부당하게 사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에 산입하여 신고, 이 신고가 이제 수정신고예요. 입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유출이 아니라 유보로 처분한다는 겁니다. 유보.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상여여야 되는데 유보로 처분해가지고 혜택 주겠다는 겁니다. 상여로 처분해버리면 소득세를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더 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수한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소득처분 중에서. 그죠? 그 다음에 4번. 법령으로 전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그죠? 동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제외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맞죠? 원천징수액은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거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거죠. 하고 입금에 산입한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상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한 거는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 맞는 얘기. 5번. 사회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회에 유출된 금액이 귀속자 불분명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의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회사가 그거를 비용, 손비로 계상했어요. 손비로 계상했다면 걔는 기타 사유출을 소득 처분하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그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음에 따라서 입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그죠? 귀속자 불분명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걔를 송금불산입 세무조정했을 때는 소득 처분은 상여로 하지 않고 기타 사유출로 끊어준다는 거죠. 그죠? 요 내용도 요 내용 얘기할 때 우리 교재의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기타 사유출 처분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법인세법상 영리내고법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1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부인 순서는 채권자 불명사채이자, 그 다음에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즉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에 대한 차입금이자, 업무부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순으로 부인한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순서가 있죠. 채권자 불명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그 다음에 업무부관 자산 관련된 지급이자 순서로 부인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1번 맞는 얘기. 2번. 건설자금 이자와 관련해서 특정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송금으로 한다. 특정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을 했잖아요. 그럼 걔는 이제 특정 차입금이 아니에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차입을 했지만 운영자금으로 전용해버리면 그 차입금은 더 이상 특정 차입금이 아니죠. 일반 차입금이 되는 겁니다. 일반 차입금이니까 걔는 바로 송금으로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3번. 업무부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시에 직원에 대한 월정액급의 범위 내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업무부관 가지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월정액 급여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가불금은 종업원들한테 그렇게 돈 빌려주는 거는 업무부관 가지급으로 보지 않겠다.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맞는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지급이자가 송금 부인되는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이란, 즉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에 대한 얘기죠.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에 대한 그냥 어떤 정의예요, 정의. 지급이자가 송금 부인되는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이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이게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에 대한 정의다. 또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지급이자가 송금 부인되는 채권자 불명사채 이자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그 거주 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 불명이 된 경우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된다. 자, 이게 지금 채권자 불분명사채 이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채권자 분묘사채이자예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래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그 거주 사실 등이 확인됐어요.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를 받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소재가 불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채권자 불명사채이자가 아닌 겁니다. 거주 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에 소재 불명이 됐다면 다 변제받고 소재 불명이 됐으니까 채권자 불명사채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답은 5번이 틀린 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걔는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네들은 채권자 불명사채이자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죠. 약간 실무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 약간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도 간혹 가다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대손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손금, 대손 충당 부분은 내가 버렸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론형 문제라 할지라도 내용도 보지 말고 스킵.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대손금에 대한 사유, 신고주종사항과 결산주종사항 정도는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는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한 10문제 정도는 스킵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손금? 나 이건 공부 안 했으니까 스킵.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그 다음에 25번에 합병? 합병도 공부 안 했으니까 스킵. 그 다음에 26번 재고재산 평가? 이거는 공부했으니 앞부분에 있는 거라서 내가 공부했으니까 이거 문제 풀어봐야지. 다음은 영리내고법인이 주기 3국의 제3기 사업연도 기말 재고재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다. 제3기 말 세무상 재고재산 평가액은 얼마냐? 전체 재고재산 평가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장부상 평가액이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장부상 평가액이 지금 나와 있고요. 세법상 평가액은 얼마인지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세무상 재고재산 평가액. 첫 번째, 1번 법인의 설립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장에게 제품, 제공품, 저장품, 제품, 제공품, 저장품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대요. 원재료는 얘는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고요. 무신고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총평균법으로 했고 원재료는 신고 안 했고 2021년도 10월 5일 날 제품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을 했대요. 변경하고자 하는 과세기한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했으면 변경신고한 거 인정. 근데 10월 달에 변경신고했으니까 늦었죠. 늦었죠. 그러면 세법은 그대로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총평균법 제품에 대해서 870만 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장부에 1000만 원 선입선출법으로 했네요. 임의 변경. 그죠? 변경 신고가 늦었기 때문에 세법은 그대로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장부에 그 총평균법이 아닌 다른 방법인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임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임의 변경의 경우에는 세법상 금액 둘 중에 큰 거 제품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한 금액과 총평균법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한 금액과 그 다음에 무신고시 적용 방법에 의한 금액 선입선출법에 금액 중 큰 거 그래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그 다음에 제공품. 자, 제공품에 대해서는 제공품은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다는 말만 나오잖아요.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는데 근데 장부에 말이 없이 500만 원을 했네. 아무 말도 없으면 그 5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제공품도 임의 변경을 한 거네요. 총평균법으로 신고했으니까 480만 원 평가했었어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의 금액인 500만 원으로 평가한 거니까 이것도 임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법상의 금액은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한 금액인 총평균법에 의한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 무신고시 방법인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 중 큰 거, 선입선출법이죠. 5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세법상 금액. 그 다음에 원재료. 원재료는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대요. 무신고잖아요.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세법은. 무신고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저장품은요. 총평균법으로 제대로 평가를 했대요.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고 총평균법으로 평가까지 했는데 계산 착오로 30만 원이 과다 계산됐대요. 자, 계산 착오는 임의 변경이 아니죠. 그럼 세법상으로는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한 금액인 당초 신고한 방법 총평균법에 의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12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의 세법상의 금액은 요 4개를 합하면 되겠죠. 1000만 원, 500만 원, 350만 원, 그리고 120만 원. 전부 다 합했더니 1970만 원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27번 문제는 기부금 문제잖아요. 기부금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합니다. 스킵. 아직 10문제 스킵도 안 했어요. 실무 스킵. 그 다음에 28번. 28번 문제는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 주어졌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죠. 각사 업로드 수금액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제 가능한 이월급 소금을 공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표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내용을 볼게요. 다음은 영리내고법인 축사 102의 제21기 사업연도 세무조정 관련 자료다. 세부담 최소를 가정할 경우에 21기의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백도는 중소기업 아니고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지금 아니래요. 중소기업이 아니고 뭐 이렇게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이 아니래요. 그러면 각사압류 금액을 구한 다음에 공제해야 되는 2월 구성금은 2월 공제 기간 내에 2월된 2월 구성금의 금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각사압류 금액의 60% 한도 내에서만 2월 구성금을 공제할 수가 있는 거죠. 중소기업 등이 아니니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익계산 당기순이익에다가 세무종을 해가지고 1,500만 원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 꼬표를 보니까 세무종 내역에 매입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 이익이 1,000만 원이 지금 영업의 수익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된 세무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중이익이 지금 있었네요.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중이익은 발생기간 제한이 없이 아주 오래전에 2월 급수원금도 입금불산입하면서 걔네들을 2월 급수원 보전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죠. 보니까 지금 2월 급수원, 세무상 2월 급수원이 지금 올해가 21기인데 8기 거 2월 급수원금과 그 다음에 19기 거 그리고 20기 거에 대한 2월 급수원금이 있죠. 그죠? 2008년도까지 발생한 2월 급수원금은 5년간 2월이 됐어요. 이미 기한이 끝났죠. 지금 남아있는 거 500만 원 있죠. 그죠? 5년간 각사소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데 2월 결소금의 2월 공제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 소멸시키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2월 공제 기간이 지났지만 채무면제액이나 자산수중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채무면제액과 자산수중이익을 입금불산입하면서 과거의 2월 결소금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걔를 2월 결소금 보전에 충당한다. 그래서 올해 지금 채무면제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그 채무면제액으로 8기의 2월 결소금을 보전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채무면제이익을 입금불산입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채무면제이익을 입금불산입하면서 1,0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요거 2월 결소금 보전에 충당할 수가 있고요. 1,000만 원이니까 또 19기 것도 2월 결소금 보전에 충당할 수가 있죠. 발생연도 제한이 없으니까 오래전 거부터 8기 거 그리고 19기 거 합해가지고 1,000만 원만큼을 채무면제이익을 어떻게 해서 2,000만 원만큼을 입금 불산입 1,000만 원 하면서 8기 거와 19기 거의 2월 결소금 보전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지금 2월 결소금은 이제 5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지금 이거를 반영하기 전에 중간합계가 1,500만 원인데 거기에다 입금 불산입 1,000만 원 더 했으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입금세액 1,000만 원 더하게 되면 500만 원. 그죠? 네, 여기다가 이제 2월 결소금을 이제 공제를 해서 공제를 해가지고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2월 결소금을 공제할 수 있는 2월 결소금은 남아있는 게 20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2월 결소금만 남아있는 거예요. 20기 사업연도. 그죠? 근데 여기 500만 원은 올해 이제 20기 사업연도부터는 올해 개정돼가지고 15년간 2월 되는 거죠. 15년간 2월 되는 거고, 올해가 21기니까 지금 1년간, 이제 1년째 2월 된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공제하려고 봤는데 다 되는 거 아니죠. 중소기업 등이 아니기 때문에 각사 소득금액의 60% 범위 내에서만 2월 결소금 공제되는 거니까 500만 원에 60% 하는 거니까 300만 원만 2월 결소금이 공제가 되는 거고요. 500만 원 다 되는 게 아니죠. 이 각사 소득금액의 60% 범위 내에서만 되는 거니까 300만 원만 2월 결소금이 공제가 돼서 과세 표준 200만 원.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20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2월 결소금이 공제가 되고, 그 남은 금액 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또 2월 되는 거죠. 15년간 2월 되는 거니까 다음 연도로 200만 원은 또 2월 돼서 그 22기 다음 연도에 각사 소득금액의 또 60% 범위 내에서 200만 원은 또 공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21기의 과세 표준은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29번 문제 접대비 문제인데 나는 뭐 접대비 공부를 좀 많이 했어. 접대비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한번 풀어봅니다. 자, 접대비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접대비 해당해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에 대한 한도를 구해서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중에서 한라 21기 사업연도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 150억, 세무상 수익금액은 160억이고, 그 다음에 그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30억, 세무상 매출액은 40억이고 포함되어 있대요. 또 21기의 손익계산서의 접대비는 판관비에 4천만 원이 계산되어 있고, 접대비 중에서 70만 원은 증거 자료가 아예 없고 증빙이 없다는 거죠. 30만 원은 영수증을 수취했대요. 영수증. 법정 증빙 서류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21기의 손익계산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했대요. 추가적인 손익계산상의 판매비 관리비 항목에 다음 사항이 있었고요. 접대비는 모두 국내에서 지출됐고 문화접대비는 없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중에서 한라의 제21기 사업연도에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접대비 관련 전체 세무조정을 다 물어봤네요. 단 접대비의 한도 계산하기 위한 적용률은 100억 원까지는 0.3%, 100억 초과 500억 이하의 경우에는 0.2%라고 가정을 한대요. 일단 접대비 해당액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접대비 해당액은 손익계산상의 접대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손익계산상의 접대비는 판관비로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상의 접대비 4천만 원. 그 중에 아예 증빙 없는 접대비, 직부인해야 되는 거죠. 아예 증빙이 없는 거 70만 원은 직부인하고, 그렇죠? 이거는 귀속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송금물산입 상여. 아예 접대비가 아니죠. 사회출이니까 아예 직부인하면서 사회출 중에서도 대표자 상여죠. 증빙 없으니까 송금물산입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30만 원은 건당 지금 개정돼 가지고 건당 3만 원을 초과했는데 영수증 받은 거잖아요. 건당 3만 원 초과했는데 영수증 받은 거 직부인. 그죠? 그래서 건당 3만 원 초과했는데 영수증 받은 것도 직부인하고 소금산입 기타 사유출로 하는 거죠. 금액이 30만 원이니까 얘도 직부인하고요. 소금물산입 기타 사유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상의 판매비 관리비 항목에 다음과 같은 또 추가 사항이 있었대요. 그래서 1번 접대비 관련 부가세 매입세. 접대비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도 접대비인데 그 100만 원이 그 공급가액 1000만 원은 여기 접대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접대비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 100만 원이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세금과 공과 계정에 들어가 있대요. 접대비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도 접대비니까 세금과 공과금에서 가지고 와야죠. 이걸 우리가 타계정 대체, IS 계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세금과 공과 계정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세금과 공과금 계정에서 100만 원 가지고 오는 거고요. 같은 IS 계정 차이니까 세무조정 할 필요 없이 더해만 주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복리시설비에는 종업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금액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종업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종업원이 만든 그 단체가 법인이냐 법인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종업원이 만든 단체가 법인이라면 그 종업원이 만든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보는 거고요. 종업원이 만든 단체가 법인이 아니라면, 동호회 같이 법인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회사 경리 일부로 보는 거죠. 즉 복리 그냥 후생비로 그냥 보는 건데, 종업원이 조직한 법인 단체가 법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판매관리방법에 복리시설비로 지금 해놨네요. 그것도 종업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접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리시설비에서 접대비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IS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타계정 대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또 300만 원 가지고 와야죠. IS 계정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세무조정 할 필요 없이 가지고만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접대비 해당액을 구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대비 해당액을 구하니까 이 접대비 해당액 금액은 지금 4,300만 원이고요. 4,300만 원. 그 다음에 한도. 한도는 이제 문화접대비 없으니까요. 그냥 기초금액
하고 수익금액 한도만 하시면 되겠죠. 기초금액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1200만 원부터 출발하고요. 중소기업 여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월수, 사람들 월수 확인하셔야 되겠죠. 확인해보니까 6개월짜리네요. 그렇죠? 1200만 원 곱하기 10분의 6 하면 기초금액은 600만 원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익금액 기준한도. 수익금액 기준한도는 그 수익금액을 일반 수익금액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특정 수익금액으로 지금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세법상 매출액도 아니고 장부상 매출액도 아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집계를 해가지고요. 100억까지는 0.3%, 100억과 500억 사이는 0.2%. 그죠? 특정 수익금액이라면 거기에 그렇게 적용률 적용한 다음에 그거에 10%만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되겠죠. 자, 일반 수익금액. 지금 전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150억이고 세법상 매출액은 볼 필요 없다니까요. 한도 계산할 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은 150억인데 그 중에 특정 수익금액,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30억이 지금 그 안에 있으니까 특정 수익금액은 30억. 그죠? 그러면 150억에서 30억 빼는 거니까 일반 수익금액은 120억.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금액 한도는 일단 일반 수익금액부터 먼저 100억을 구성하는 거니까요. 이거 가지고 계산하시면은 100억. 100억에 0.3%. 100억에 그 다음에 플러스 20억에 0.2% 플러스 그 다음에 특정 수익금액 100억과 500억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30억에 0.2%에 10% 하면은 이게 수익금액 기준 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금액 기준 한도를 계산해 보시면은 수익금액 기준 한도는 3,400, 요게 60만 원. 그래서 한도 금액은 얼마예요? 한도 금액은 여기 600만 원과 3,460만 원 해가지고요. 한도 금액은 4,060만 원이 되는 거죠. 한도 금액은 4,060만 원. 이렇게. 그죠? 4,06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도 초과 금액 나왔네요. 한도 초과 금액은 240만 원이죠. 송금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240만 원, 기타 사유유출. 자, 세무조원과 소득충 물어봤는데요. 기타 사유출이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240만 원과 30만 원 두 개 합해가지고 기타 사유출은 270만 원. 송금사의 기타 사유출이고요. 상여는 70만 원. 이거 하나 있네요. 그래서 답은 송금불산입 70만 원 상여와 송금불산입 270만 원 기타 사유출.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온 게 지금 5번이네요. 송금불산입 70만 원, 대표자 상여,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 270만 원, 240만 원과 30만 원 합한 금액, 270만 원 기타 사유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에 감가상각 시분 계산이네요. 네, 감가상각 시분 계산. 저는 준비를 많이 해. 특히 정률법 준비를 많이 안 했어. 그러면은 정률법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스킵 하셔도 돼요. 아직 10문제 스킵도 안 했어요. 스킵 하시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세 문제 스킵할 거 하면서 내가 선택한 것만 잘 푸시면 돼요.